성북동 언덕 위 높다란 담장 너머로 샹들리에 불빛이 흘러내리는 저택이 있었습니다. 그 저택 현관 앞에서 한 여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어야 할 은쟁반은 이미 대리석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쏟아진 찻잔이 깨진 채 흩어져 있었습니다. 여자의 눈은 방금 검은 세단에서 내린 정장 차림의 노신사에게 고정된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 왜 저래요? 빨리 치우지 않고 뭐하고 있는 거야?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렸지만 여자는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들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저 그 남자만을 바라보며 입술을 달달 떨고 있었습니다. 노신사는 한번 힐끗 시선을 던졌을 뿐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여자의 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대체 저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째서 여자는 그 남자를 보고 무너져 내렸을까요? 그리고 그 남자는 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돌아서 버렸을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항상 행운이 깃들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때는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정혜는 경기도 외곽의 허름한 반지하 셋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그녀의 삶은 37살부터 바닥을 기었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작은 제조업체는 사고 이후 거래처들이 하나둘 발을 빼면서 반년도 되지 않아 문을 닫았습니다. 남은 건 얼마 안 되는 빚과 중학교에 막 올라간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시신이 나오지 않았으니 관도 없었습니다. 영정사진 하나를 빈 재단에 올려놓고 사흘을 울었습니다. 그러고는 일어났습니다. 울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분식집 주방 보조로 들어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재료를 다듬고 하루 12시간을 서서 일했지만 한 달 급여는 쥐꼬리만도 못했습니다. 그 돈으로 중학생 아들 학원비를 대기해도 빠듯했습니다. 정혜는 분식집 일을 마치면 인근 공사장 밥집으로 달려가 저녁 설거지를 도맡았습니다. 손이 물에 퉁퉁 불고 터지고 퇴근길 버스 안에서 서 있다 잠이 들어도 쉰다는 것은 사치였습니다. 민주는 그런 어머니에게 한 번도 뭘 사달라고 조르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친구들이 새 운동화를 신고 오는 날에도 낡은 신발코를 스스로 닦아 신고 나갔습니다. 그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혜는 아들이 잠든 뒤 부엌에 혼자 앉아 소리를 죽이고 울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음 날 새벽에 또 일어났습니다. 20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민주는 대학을 나와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제 앞가림은 할 수 있게 됐다며 정혜에게 이제 좀 쉬라고 했습니다. 정혜도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년 전 민준이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한쪽 다리뼈가 3군데 부러지는 큰 사고였습니다. 수술만 3번을 했고 재활은 1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는 동안 모아둔 것이 전부 나갔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정혜는 다시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고 허리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속에서 문을 두드릴 때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앉았습니다. 나이가 걸린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고 나와 다음 소개소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10군데 가까이 돌아다닌 끝에 얻은 자리가 성북동 저택의 가사도우미였습니다. 태성그룹 회장 저택이라는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택에 처음 출근한 날 집사장 오 씨가 규칙을 읊어댔습니다.
회장님 서재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 것, 회장님 일정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 것, 무엇보다 회장님의 동선에 불필요하게 끼어들지 말 것. 정혜는 고개를 숙이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62살 주름 가득한 손으로 남의 저택 대리석 바닥을. 저택에서의 생활은 조용했습니다. 회장은 대부분 해외에 나가 있었고 저택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은 부회장 윤설인이었습니다. 설인은 일주일에 2~3번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올 때마다 온 집안을 손가락으로 훑으며 먼지를 확인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도우미들을 한 줄로 세워 꾸짖었습니다. 직원들은 설인이 오는 날이면 아침부터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군가 반드시 지적을 받는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처음 맞닥뜨린 날 설인은 정혜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집사장에게 말했습니다. 나이 든 분을 굳이 쓸 필요가 있나요? 무릎이라도 안 좋으면 일도 제대로 못할 텐데. 정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60이 넘은 몸으로 이 자리를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소개소문을 두드렸는지 설인은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설인의 지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건 접는 방향이 틀렸다. 화병에 꽂은 꽃이 비뚤다. 정원 쪽 창문에 물 자국이 남았다. 트집의 내용은 매번 달랐지만 목소리에 담긴 온도는 항상 같았습니다. 정혜 같은 사람은 이 저택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무언의 선고였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정혜가 설인이 마시다 남긴 찻잔을 치우려는데 설인이 아직 다 마시지 않은 것이라며 손을 탁 쳐냈습니다. 정혜의 손등이 빨개졌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집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택 안에서 설인에게 맞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오후 정혜가 복도를 걸레질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설인이 통화를 하며 지나가다 걸레를 밟았고 미끄러질 뻔하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기본이 안 되었네. 일하는 공간이 어딘지 파악을 못해요. 사람이 다니는 길에 이런 걸 펼쳐두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정혜는 즉시 걸레를 걷어들이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 목구멍을 타고 나왔지만 속에서는 전혀 다른 말들이 끓고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말을 들으러 여기까지 왔나 싶은 생각이 치밀었지만 정혜는 꾹 눌렀습니다. 민준의 재활비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날이면 정혜는 퇴근 후 반지하 방에 돌아와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민준이 괜찮냐고 물으면 정혜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별일 없었다고 저녁은 먹었냐고 되물었습니다. 아들 목소리를 들어야 잠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택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오랜 해외 출장을 마친 회장이 귀국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저택 곳곳을 다시 닦고 꽃을 새로 갈았습니다. 평소 도우미들에게 눈길도 주지 않던 집사장이 이날만큼은 복장까지 일일이 점검했습니다. 설인의 표정도 평소와 달리 어딘가 들뜬 기색이었습니다. 정혜는 현관 앞 쟁반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회장이 누구인지 얼굴도 모른 채 그저 무사히 오늘 하루를 마치기만을 바라면서 검은 세단이 철문을 통과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세단이 현관 앞에 멈추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먼저 내려 뒷문을 열었고 짙은 감색 정장을 입은 노신사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머리카락은 반백이었고 오랜 세월을 단단하게 버텨온 사람에게서나 풍기는 무게감이 온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굽혔고 집사장 오 씨가 앞으로 나서며 인사를 올렸습니다. 정혜는 쟁반을 들고 현관 옆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쟁반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쩌렁하고 울리는 금속 소리가 현관 전체에 퍼졌습니다. 깨진 찻잔 파편이 대리석 위로 흩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정혜에게로 쏠렸지만 정혜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남자만이 보였습니다. 흰 머리가 늘었고 얼굴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그러나 정혜는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이마의 생김새, 눈 아래 작은 점,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걸음걸이, 젊었을 때 크게 다친 오른쪽 무릎 때문에 생긴 버릇이었습니다. 25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정혜만이 알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저 여자 왜 저래?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집사장이 황급히 다가와 정혜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새로 들어온 도우미입니다. 회장은 그 말에 잠시 시선을 정혜 쪽으로 돌렸습니다. 짧고 무심한 눈길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을 바라보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눈빛이었습니다. 기억을 더듬는 기색도 어색함도 그 어떤 감정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 말 없이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정혜의 입술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이름을 불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25년이었습니다. 제삿밥을 차리고 기일마다 혼자 술잔을 올리고 아들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던 25년이었습니다. 그 세월을 버티게 해준 단 하나의 믿음이 있었다면, 만약 살아있다면 반드시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지금 정혜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돌아서 버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집사장이 부서진 찻잔을 치우라고 다그치는 소리가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회장의 뒤를 따라 저택 안으로 들어서는 또 다른 인물이 정혜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련된 코트를 걸치고 회장 바로 옆에 나란히 걷는 여자. 부회장 윤설인이었습니다. 설인은 회장의 팔 가까이에 몸을 붙이며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였고 회장은 그 말에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 함께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나오는 자연스러운 몸짓이었습니다. 정혜는 무릎을 꿇고 깨진 찻잔 조각을 손으로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흘리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정혜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반지하 방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본 그 얼굴을 몇 번이고 떠올렸습니다. 착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25년을 제사상에 사진을 올려두고 바라봤던 얼굴이었습니다. 오른쪽으로 기우는 걸음걸이까지 그대로였습니다.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그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정혜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기억을 잃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직접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름을 불러볼 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남자 앞에 서서 나는 당신의 아내라고, 당신이 이영수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대로 영원히 모르는 사이로 지나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혜는 일찍 저택에 나왔습니다. 회장이 아침 산책을 한다는 것을 집사장에게 슬쩍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정원 한쪽 끝 회장이 지나는 길목에 서서 청소를 하는 척하며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정혜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 회장님. 회장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무심한 눈이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그때였습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서린이 회장 옆으로 성큼 다가서며 정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정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단순한 불쾌함이 아닌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서 물러서라는 눈빛이었습니다. 회장은 서린과 정혜를 번갈아 보다가 이내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별일 아닌 것 같은데 들어가시죠. 서린이 회장의 팔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안으로 유도했고 회장은 그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정혜는 그 자리에 선 채로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서린의 노골적인 감시가 시작됐습니다. 정혜가 회장 근처에 얼씬하면 어김없이 누군가 나타나 다른 구역으로 불러냈습니다. 회장 집무실층은 도우미 출입 금지 구역으로 갑자기 지정됐습니다. 서린이 저택을 방문하는 횟수도 부쩍 늘었습니다. 의도된 행동이었습니다. 정혜는 조급해졌습니다. 이러다 시간만 흘러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저택이 갑작스러운 소란에 휩싸였습니다. 경비원들이 정혜의 숙직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손전등 불빛이 방 안을 샅샅이 훑고 있었고 경비원 한 명이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작은 벨벳 파우치였어요. 그 안에는 엄지 손톱만한 다이아몬드가 박힌 브로치가 들어 있었어요. 회장 집무실 금고에서 사흘 전 없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회장님, 금고에서 없어진 거예요. 여기서 나왔는데 변명이라도 할 말 있어요? 정혜는 깜짝 놀라 눈이 커진 채로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저 아니에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정혜는 말을 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집사장은 외면했고 다른 도우미들은 문 밖에서 수군거릴 뿐 정혜의 말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서린이 팔짱을 낀 채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란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경비원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정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러다 끌려나가면 다시는 이 안에 발을 들릴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끝내 아무 말도 못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경비원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혜는 등이 벽에 닿을 때까지 물러났습니다. 방 안에는 경비원 둘과 집사장 그리고 복도에서 팔짱을 낀 채 지켜보는 서린이 있었습니다. 변명은 이미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도 62살 가사도우미의 말 따위는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이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나온 것인지 잠옷 위에 가운을 걸친 채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서린이 재빠르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회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경찰 부르면 되는 거 아닌가. 담담한 한마디였습니다. 정혜를 향한 것도 서린을 향한 것도 아닌 그냥 혼잣말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는 혼잣말을 한 후 돌아서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정혜에게 쏠렸습니다. 서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정혜는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늘 그 안에 넣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2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몸에 지니고 다녔던 것. 낡은 회중시계였습니다. 은빛이 거의 발에서 누렇게 변한 시계였습니다. 정혜는 그것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회장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이것 좀 한번 봐주세요. 회장이 시선을 내렸습니다. 시계 뚜껑 안쪽에 작은 글씨로 새겨진 문장이 보였습니다. 정혜에게 영수.
회장의 눈이 멈췄습니다. 1초, 2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비원도, 집사장도, 서린도. 회장의 눈동자가 시계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잡히지 않는 무언가를 잡으려는 것처럼, 혹은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려는 것처럼 그의 눈앞으로 무언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불길, 검은 연기, 파도 소리,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형체도 없고 순서도 없는 파편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가 흩어졌습니다. 회장이 관자놀이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이건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안색이 하얗게 변하더니 한쪽 무릎이 꺾이고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집사장이 비명을 질렀고 경비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서린도 굳은 표정으로 회장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혼란 속에서 정혜는 시계를 가슴에 꼭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브로치도 경찰도 서린도 지금은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저 남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분명히 흔들렸습니다. 25년이 지나도 기억이 어디론가 사라져도 몸 어딘가에는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회장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과호흡과 일시적 실신이라는 진단이 내려졌고 서린은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뒤 병원으로 따라갔습니다. 저택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브로치 건은 흐지부지 됐습니다. 경찰이 오지도 않았고 아무도 정혜에게 더 이상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집사장은 눈을 피했고 경비원들은 못 본 척했습니다. 회장이 쓰러진 혼란 속에서 그 일은 그냥 묻히는 분위기였습니다. 정혜는 저택에 남았습니다. 어디도 갈 수도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전 저택 앞 골목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허름한 점퍼 차림에 어깨에는 낡은 카메라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정혜가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목에서 그가 말을 걸었습니다. 박정혜 씨 맞으시죠? 저 최민석 기자라고 합니다. 정혜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25년 전 여객선 화재 사고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네. 25년 전 여객선 화재 사고라고 하셨나요? 정혜는 갑자기 말을 걸어오는 남자를 보고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민석이 말했습니다. 일단 근처 작은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마주 앉아 있는 최민석 기자는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사진들과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알아낸 사실은 그 화재 사건은 사고가 아니었어요. 최민석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시 화재 원인은 전기 합선으로 결론이 났었지만 발화지점이 두 곳이었다는 점, 초기 진화가 이상할 정도로 늦었다는 점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고 이후 가장 많은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수령자는 윤설인이었습니다. 윤설인은 이영수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격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설인은 화재가 나기 불과 사흘 전 격리 자격으로 영수의 도장을 손에 넣어 그 명의로 거액의 생명보험과 화재보험에 몰래 가입했습니다. 수익자란에는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영수가 사망자 명단에 오르자 수십억 원의 보험금이 설인의 통장으로 고스란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영수 씨는 실제로 살아있어요. 최민석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영수는 화재 충격으로 기억을 잃은 채 표류하다 인근 섬 어민에게 구조됐습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상태였고 구조 소식은 본토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설인은 그 사실을 먼저 알게 되었고 보험금을 수령한 직후 그녀는 영수가 있는 섬으로 찾아갔습니다.
기억이 없는 영수에게 서리는 자신이 아내라고 했습니다. 당신 이름은 강준호이고 사업을 하다 배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수에게는 그 말을 의심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몰랐으니까요. 서리는 보험금으로 마련한 자금을 종잣돈 삼아 건설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영수는 기억은 없었지만 사업 감각만큼은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서린이 판을 짜고 영수가 결정을 내리는 구도로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0년이 지나 태성그룹이라는 이름이 재계에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25년이 흐른 지금 영수는 강준호라는 이름의 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리는 그 모든 과정을 설계하고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사랑을 얻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 남자의 인생 전체를 손에 넣는 데는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정혜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25년이었습니다. 제삿밥을 차리던 25년. 공사판 밥집에서 설거지를 하던 25년. 그 모든 시간이 처음부터 한 여자의 계획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최민석이 서류 봉투 안쪽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의 사진이었습니다. 최민석은 그녀가 당시 여객선 승무원이었다고 했습니다. 화재가 나던 날 밤 당직 근무를 서고 있었고 25년간 그 기억을 안고 살아왔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요? 정혜가 물었습니다. 협박을 받았거든요. 화재 직후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찾아와서 본 것을 말하면 가족이 다친다고 했답니다. 당시 어린 딸이 있었어요. 그 승무원은 최민석이 접촉했을 때 처음에는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습니다. 3번을 찾아간 끝에야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고 2시간이 넘는 대화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목격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화재가 번지기 직전 선실 구석 창고 앞에서 한 여자가 천조각에 액체를 적시는 장면이었습니다. 냄새가 심하게 났습니다. 여자는 주변을 살피다가 승무원과 눈이 마주쳤고 그대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불과 10여 분 뒤 그 창고 쪽에서 불길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여자가 윤서린이었습니다. 최민석은 그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동시에 당시 보험계약서, 사본과 도장 사용 내역, 구조 당시 작성된 병원 기록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이 태성그룹으로 향했고 서리는 병원 복도에서 형사들과 마주쳤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윤서린 씨 맞습니까? 윤서린은 본인이 윤서린이라고 인정한 후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말을 남긴 채 조용히 연행됐습니다. 25년간 공들여 쌓아온 자리에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목격자 진술 외에도 당시 서린이 영수 몰래 가입한 보험계약서 원본이 발견됐고 구조 직후 서린이 병원 측에 제출한 허위 가족관계 진술서도 확인됐습니다. 거기에 25년간 영수의 재산을 운용하며 자신의 명의로 빼돌린 횡령 내역까지 드러나면서 혐의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검찰은 방화치상, 보험 사기, 사문서 위조, 장기 감금에 준하는 기망행위, 그리고 횡령까지 5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재판은 이듬해 봄부터 시작됐고 법정에 선 서리는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증거 앞에서 부인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항소했지만 2년 후 항소심에서도 형량은 유지됐습니다. 태성그룹은 즉각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설인이 25년간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그룹의 지배구조 전반이 법원의 감사를 받았고 영수 명의로 이전된 자산들에 대한 환수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설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계열사 지분 상당 부분이 동결됐습니다. 정혜는 저택 한켠 작은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5년이 걸렸습니다. 그 긴 시간이 끝나는 순간이 이렇게 조용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기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병실에는 아직 이름을 되찾지 못한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영수의 침대 옆 낮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 측은 가족이 아니라며 처음에 면회를 막았지만 최민석이 수사 관련 참고인이라는 명목으로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정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이마, 반백의 머리카락, 가늘어진 손등. 25년이 그 위에 고스란히 쌓여 있었습니다. 정혜의 얼굴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처럼 늙어 있었습니다. 그때 영수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초점 없이 천장을 바라보던 눈이 조금씩 빛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옆으로 고개를 돌렸고 의자에 앉은 정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혜는 숨을 참았습니다. 영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러다 무언가 깊은 곳에서부터 천천히 올라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회중시계를 보았을 때 스쳐 지나갔던 파편들이 이번에는 흩어지지 않고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불길, 파도, 누군가의 손, 결혼기념일 아침에 직접 새긴 시계 뚜껑, 그리고 그 이름, 영수의 입술이 열렸습니다. 애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은 이름을 처음 불러보는 사람처럼 떨리고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25년을 꾹꾹 눌러 담았던 것이 단 두 글자에 전부 터져버렸습니다. 정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지만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수도 울었습니다. 되찾은 기억과 잃어버린 시간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사람처럼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 곁에서 25년을 엉뚱한 곳에서 살아온 세월이 말로는 다할 수 없는 무게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몇 달 뒤 두 사람은 남해 바닷가의 작은 마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영수는 회장 자리도 저택도 태성그룹이라는 이름도 뒤에 남겨두었습니다. 그것들은 처음부터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정혜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집 마루에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던 어느 저녁 영수가 정혜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남은 시간 당신 곁에서만 있으면 그걸로 됐어. 정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25년을 돌고 돌아 두 사람은 다시 같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선 두 사람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나부꼈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25년을 빼앗긴 것이 나였다면 그 시간을 앗아간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정혜는 설인을 고발했지만 끝내 그녀를 찾아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용서인지 아니면
더 깊은 외면인지는 정혜만이 알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